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 개요가 뭐냐면 생명. 우리 생명 안에서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뭐가 일어날까? 뭔가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죠? 쌤 몸에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요. 또 쌤이 어떤 음식물을 먹거나 그러면 막 분해하죠. 그러니까 분해하는 작용 또는 뭔가 만드는 작용, 이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 우리 물질을 만들거나 또는 물질을 분해하거나 그러는 거기 때문에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주고요. 뭔가 분해하는 것 또는 이렇게 나눠내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작용. 다시 말해서 동화라는 녀석은 작은 저분자 물질들을 고분자 물질로 바꾸는 걸 말하고요. 이화작용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하자. 고분자를 빨간색으로.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을 다시 작은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분해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동화작용과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예로는 광합성 같은 게 있죠. 광합성 같은 게 있죠. 광합성. 자, 광합성의 개요를 잠깐 보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뭉쳐서 소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게 광합성인데 중요한 건 광합성이라는 말 자체가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빛에너지가 투입되어야 된다. 빛에너지가.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포인트야.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투입돼요. 그래서 저분자 물질한테 에너지를 투입해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광합성을 떠올리면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관계로 표시하면 저분자가 에너지가 좀 적고요.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쭉 흡수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지는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에너지가 적었다가 에너지가 많아지는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린 이유도 에너지가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광합성 안 하잖아. 사람 몸속에서 일어나는 또 동화작용은 뭐가 있을까? 뭔가 만들어내는 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성분들을 만들거든요. 자, 단백질 합성이라고 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합성을 하죠. 어쨌든 뭔가 합성하고 만들어낼 때 에너지가 어때야 한다? 투입되어야 한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반응이라 하냐면 흡열. 열을 흡수한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흡열 반응. 우리 책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흡열 반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전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해요. 반응물. 이제 반응이 일어날 물질. 반응이 끝난 이 물질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퀘스천. 동화작용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많냐 물어보면 생성물이 에너지가 많겠죠. 에너지를 투입한 거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동화작용 다 정리됐어요. 자,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도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소화. 음식물을 먹으면 고분자의 음식물을 먹으면 작은 단위체로 막 쪼개잖아. 소화를 시킵니다. 작을 소자 될 화자 작게 만든다는 뜻이야. 소화란 작게 만든다. 자, 작게 만들 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거는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의 반대작용이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낮은 에너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방출하게 되겠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일어날 때 여기서 열이 막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열이 난다. 이걸 발열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반응물이라는 개념과 생성물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요. 생성물이 에너지가 적겠죠? 그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따로 화학식 같은 거는 쓰지 않습니다. 자, 소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내용인데 효소. 이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잖아. 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온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밖에 안 되죠. 이 적은 온도에서도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효소라는 물질입니다. 효소라는 물질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야. 효소를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생체 내에서 촉진시켜주는 매개물질, 그래서 생체촉매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야. 효소란 생체촉매라고도 불러줍니다. 생체촉매. 촉진시켜준다. 촉진시켜주는 매개물질이다. 촉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효소. 자, 효소는 동화작용에도 필요합니다. 여기도 필요해요. 광합성에도 필요하고요. 단백질 합성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일어날 때도 소화 효소가 필요해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밀레이스, 펩신, 뭐 트립신, 요딴 것들이 다 소화 효소들입니다. 정환이 자꾸 끄덕거려 너. 자꾸 들려? 귀를 막을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동화작용도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화작용에도 효소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효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효소의 재료입니다. 효소의 재료. 효소는 뭐 갖다 만드냐라는 건데 주된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효소의 주된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이 단백질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백질로 만들기 때문에 얘는 온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온도에 약하다. 음식점 가서 고기를 시켰어요. 빨간색 고기가 나왔네. 이 맛있겠다. 날 걸로 먹기 싫어. 구워 먹죠. 구웠어요. 구우면 색깔 어떻게 바뀌어요? 약간 대답하고 싶죠. 막 갈색으로 바뀌잖아. 그 고기가. 갈색으로 바뀐 고기를 갖다가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면 원래 색깔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한번 변해버린 녀석은 원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에 의해서 성질이 변화되면, 다시 말해서 변성됩니다. 온도 때문에 성질이 변화됩니다. 내가 효소인데 우리 몸의 온도가 막 너무 높아지다 보면은 내 효소가 변성돼 버려. 효소가 변성돼 버리면 더 이상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럼 물질 대사를 못 하는 거야. 못합니다. 여기 하나 더 쓸게요. 소화 외에 이화작용의 또 대표적인 게 광합성의 반대말을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세포호흡. 광합성이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세포호흡은 이 반대 과정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다시 뽑아내는 작용을 하는 게 세포호흡인데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세포마다 이렇게 에너지를 뽑아내는 작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효소가 다 죽어버렸네? 효소가 없어. 그럼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니 없니? 못 뽑아내거든요. 심장이 멈춰요. 호흡하기 위해서 늑골을 올리고 횡격막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해 숨이 안 쉬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내 몸의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40도를 좀 넘어갔네? 불과 3.5도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 그죠?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누가 없어서? 효소가 다 죽어버려서. 40도 넘어가면 효소는 단백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제 기능을 못해요. 제 기능을 못하면 이 동화 이어작용을 못하겠지. 즉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40도 넘어가면 막 엄마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고 막. 그게 바로 이런 이유와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난대 이러면서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지만 우리는 이제 배운 엄마들이니까 배운 아빠들이니까 이제 효소가 죽기 전에 빨리 병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또 어디에 약하냐면 추가적으로 온도에만 약한 것이 아니라 pH에 민감하다라고 표현. pH에 민감하다. pH에 민감하다. 그래서 자기가 pH, 자기가 적정, 나한테 딱 내가 좋아하는 pH가 있는데 pH가 달라지면은 또 이제 자기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뭐 약하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민감하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H에서 온도와 pH에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세포호흡을 좀 잠깐 정리 먼저 하고 세포호흡.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것들인데 세포호흡은 이거의 반대 과정이라서 써볼게요.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가 되면서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그랬죠? 자, 이때 포도당 1몰개를 기준으로 뭘 안 배웠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당 이따만큼의 포도당을 준비한 다음에 그 포도당들을 일정량의 포도당을 준비한 다음에 이 포도당을 이렇게 산소랑 결합시켜서 쫙 태우면은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한 686kcal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합시다. 이 숫자는 이제 화학원을 배우면 이제 알게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온도예요. 이게 얼마 정도의 온도냐면 에너지냐면 물 1kg 정도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물을 686도만큼 올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모았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전부 다 어디다 쓰냐 딱 두 군데다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체온 유지. 한 60% 정도의 에너지를 이 중에 60% 정도를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몸 어딘가에 어떤 물질의 형태로 만들어서 짱박아 내요. 짱박은 표현 중입니다. 어떤 물질의 형태로 만들어서 어딘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에너지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쌤이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심장이 적당하게 뛰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달려. 심장이 쿵쿵쿵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디서 에너지 끌어올 거야? 밥 먹으면서 뛰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때 몸속에 저장해놨던 그 물질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그 물질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ATP라는 물질입니다. ATP라는 물질이에요. 이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 ATP는 어떻게 만드냐? 자, 먼저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끌어와서 이거를 만드는데 끌어오는 물질이 뭐냐면 ADP라는 물질을 끌어와요. 너 일로 와. 그 다음에 인산 하나를 거기다 붙입니다. 자, ADP와 이거 인산이라고 그래. 인산 하나를 붙여. 자, 그럼 ADP가 뭔지부터 설명하면 자, 아데노신 책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안 나오네요. 저 앞에서 배웠던 건데 아데노신이란 물질이죠. 아데노신이란 물질에다가 이렇게 인산 하나, 인산 두 개를 붙인 게 아데노신
D. 이게 D가 2란 뜻이야. 디포스페이트. 이게 포스페이트가 인산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그래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ATP라 불러요. 여기다가 인산 하나를 더 갖다가 이렇게 둥 붙여버리는 거거든. 이렇게 더 붙여버리면 이제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에서 ATP라고 불러주는 거. 그래서 인산이 몇 개 붙었냐에 따라서 2개 붙어있으면 디포스페이트, 3개 붙어있으면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모노 디 트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노가 하나, 디가 둘, 트라이가 셋. 삼각형 모양의 악기, 원앵글, 트라이앵글. 발음 괜찮다. 트라이가 이제 3이라는 뜻이에요. 독백을 또 모놀로그라고도 하죠. 독백, 혼자 하는 거. 모노라는 표현이 1, D가 2, 트라이가 3. 아데노신한 물질에다가 포스페이트 2개 붙인 거를 끌어와서 인산도 끌어와서 2개를 쾅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일 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붙일 때. 아까 동화작용, 붙인다는 건 동화작용이잖아. 동화작용. 뭔가 붙이는 거. 붙여내는 건 동화작용이니까 붙이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어요. 한 7.2kcal 정도를 하나당 7.2 정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붙여냅니다. 즉 ATP를 합성한다는 거야. 합성합니다. 다시 말할게.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체온 유지를 하고 나머지 40%는 ATP를 합성해서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다는 거야. 뭐에서 우리를 낚시질하냐? 잘 봐. 이 세포호흡이라는 것 자체는 동화야, 이화야? 이화작용이죠. 세포호흡 자체는 이화작용입니다. 그죠? 뭔가 분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해해서 나온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고 있죠? 합성하고 있죠? 에너지를 가지고 동화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모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세포호흡 자체는 이화작용이야. 근데 그 에너지 같다. 그 뿜어나온 에너지 같다 뭐하니 너? 나중에 언젠가 쓰기 위해서 어딘가에 동화를 통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동화, 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는 되게 헷갈리지 않아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잘 해놔야겠죠. 이렇게 이런 얘기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내용 이어갈게요. 2개밖에 안 썼는데 되게 어려워. 되게 길죠. 쌤한테 속은 거야. 자, 이제 뭘 비교할 거냐면은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해 볼 거예요.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해 볼 겁니다. 세포호흡은 저기서 말하고 있죠. 이미 세포호흡은 몸속에서, 그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몸속에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 체온 범위 한 36.5도 체온 범위 정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체온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는 게 세포호흡입니다. 자,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세포호흡도 반응물이 뭐냐면 포도당. 안녕 포도당.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이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가 한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이게 에너지 그래프. 포도당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출발할 거예요. 이러고요. 연소도 마찬가지로 나도 포도당을 태울 거야. 이겁니다. 나도 똑같은 포도당을 이제부터 태울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높은 온도로 태울 수가 없어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분해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최종 물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물질 또 중간물질로 하면서 점점점 에너지가 찔끔찔끔 나오게 되는 거죠.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확 나오면은 우리 몸이 너무 뜨거워서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가 찔끔찔끔 나오는 게 이 세포호흡의 특징이라면 연소는 한 번에 확 탑니다. 가서 생성물질로 만들어져. 그래서 에너지가 한 번에 확 나오는 거지. 저희는 36.5도라고 하는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면 얘는 400도? 400도씨 정도 되는 높은 온도에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연소라는 말이 뭐 태우는 거잖아. 태울 때 굉장히 높은 온도가 나온다는 거 차이점이죠. 차이점입니다. 자, 또 굳이 차이점을 쓴다면 얘는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또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세 번째 차이점은 이 녀석은 체온 범위니까 아까 효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소는 효소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효소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오케이. 세포과 연소는 이런 차이점만 있냐? 아니야.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공통점. 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공통점. 여기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하면 686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다 더하면 또 얼마야? 똑같이 686이에요. 왜? 처음에 시작한 물질이 똑같으니까 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방출된 모든 총 에너지의 양도 역시 같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공통점.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차이점 1, 2, 3이라면 공통점 하나, 공통점 둘.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 최종 생산물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세포의 최종 생산물이 얘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면 연소를 통한 최종 생산물도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이 같다. 최종 생산물이 같다. 뭐로 같다? 이산화탄소와 물로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우리 186쪽의 가운데쯤에 있는 그림이 바로 쌤이 그린 그림과 똑같죠? 완전 똑같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물질 대사 전체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효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효소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 내용은 아까 단백질로 만들어졌다, 몸속에서 꼭 필요하다, 동아이와에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지금부터 말할 거는 효소가 그럼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도와주느냐, 효소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도와주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효소가 있으면 먼저 뭐 해볼까? 동화? 책에 나온 거 뭐지? 이화네요, 이화. 자, 샘플로 이화작용을 한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에너지 그래프예요. 에너지. 자, 잠깐 복습하면 이화작용은 이제 고분자의 물질을 저분자로 만드는 거니까 에너지가 많았던 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반응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생성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가는 게 이제 이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X축으로 뭐라고 보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에너지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반응물들을 한번 상상해봐. 안녕, 나 반응물이야. 되게 엄청 커. 나는 흐물질이야. 이걸 작은 물질로 바꿀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반응물, 얘를 생성물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반응물들이, 봐봐. 반응물 에너지가 많아. 저로 내려가면 될 거 아니야. 쭉 내려가면 되죠? 이러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반응물인데 생성물로 가려면은, 이미 에너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지만, 저 생성물로 갈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면, 얘가 에너지 장벽이라고 하는 이따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지만 드디어 생성물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응물들, 이 반응물에 이만큼의 에너지밖에 없으면 얘는 생성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또는 가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 들어, 이 반응물들을 활성화시켜주려면, 다시 활성화시켜주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더 있어야 돼? 이따만큼의 에너지가 더 있어야 하는 거야. 이 에너지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준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활성화 에너지.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커. 너무 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 그럴 때 뭘 투입한다? 효소. 효소 좀 도와줘! 효소가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래. 있어봐. 효소가 어떻게 한다? 내가 이거 좀 낮춰줄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활성화 에너지를 요따만큼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그게 효소의 기능입니다. 효소의 기능. 효소의 기능이야. 그래서 좀 더 쉽게 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게 효소의 기능입니다. 자, 효소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얘는 뭐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뭐한다?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 낚시질을 또 하냐면요. 이 활성화 에너지, 요 하얀색 값을 A라고 불러주고 노란색 값을 B라고 불러주면 효소를 투입함으로 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로 낮아지느냐? B로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 효소를 투입함으로 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라고 한다면 이만큼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A-B로 구해요. 완전 치사하죠. 말이 얼마로 줄어드느냐 그러면 B인데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그러면 A-B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말 가지고 우리를 장난치니까 문제를 잘 읽고 그 답을 찾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로 딱 떨어지면은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 에너지 차이, 잘 봐.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 반응열이라고 해요. 반응열. 영어로는 Q라고 표현하는데 반응열은 어쨌든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00이야. 얘는 100이야. 그럼 반응열 얼만큼 방출해야 돼? 200 방출해야죠. 그죠? 방출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효소가 없을 때 반응열이 얼마야? 결국 200이야. 그냥 어쨌든 200이고 효소가 있을 때 반응열은 얼마야? 200이야. 그냥 효소가 없건 있건 상관없이 어쨌든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이만큼을 방출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효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반응 열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화작용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자, 동화작용 그래프도 잘 봐야 돼. 동화작용. 번째입니다. 왠지 그래프 나오면 어려워 보이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내거든요. 동화작용도 X축이 반응의 진행, Y축이 에너지라고 한다면 동화작용은 저분자의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꾸면서 광합성처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적었던 물질을 에너지가 많은 물질로
바꿔주는 게 바로 동화작용이 되겠죠. 반응물들 일로 와봐. 안녕. 나 반응물이야. 되게 조그맣죠? 이 생성물이 됩니다. 커다란 물질들로 변해갈 겁니다. 에너지 이만큼 흡수하면 되겠네. 아니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흡수하면 될지 알았더니 이것도 똑같이 에너지 장벽이 있어서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야 일로 갈 수가 있어. 와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얘를 활성화시키려면 잘 봐. 이 반응물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이 녀석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따만큼. 너무 높죠? 반응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빛에너지를 막 받고 난리를 쳤는데도 잘 안 올라가. 그래서 효소를, 아니요, 효소 좀 도와줘. 효소가 와서 어떻게 한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낮춰준다? 에너지를, 야, 너무 많지? 내가 이거를 조금 줄여줄게. 이만큼으로 줄여줄게. 이렇게. 이만큼으로 줄여줄게. 자, 그럼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큼이야? 얘는 이만큼인 거야. 그죠? 아무리 낮췄지만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게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값을 이렇게 준 다음에 요걸 준 다음에 야 동화작용에서 효소가 나타나면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만 있으면 되지.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에너지가 100밖에 없었는데 300의 에너지로 올라가려면 결국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거잖아. 바로 이만큼이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해야 하는 열, 마찬가지 반응열입니다. 얘는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해야 하는 열, 얘는 반응이 일어날 때 결국 흡수해야 하는 열값입니다. 마찬가지로 효소가 있건 상관없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만 반응열로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 특성. 특성 얘기는 아까 미리 했고요. 작용 얘기 먼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밥을 먹었네. 밥은 탄수화물입니다. 밥을 분해할 거야. 즉 소화를 시킬 거야. 소화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름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 이름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아밀레이스. 중요한 건 밥은 아밀레이스만 얘를 분해할 수 있어. 효소 중에 되게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 뭐 펩신, 뭐 트립신, 라이페이스 등등 여러 개의 소화효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건 only 누구만 분해할 수 있다? 바로 요 아밀레이스만 얘를 분해를 합니다. 얘네들은 탄수화물 보면은 지나가 너 누구니 이런다고 트립신한테 탄수화물 주면 얘 누구야? 몰라 모르는 애야 지나보는다고 전혀 분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딱 맞는 자기가 분해하는 녀석이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 밥은 여기서 기질이라고 하고요. 얘는 아밀레이스 효소라고 합니다. 자, 효소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효소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아밀레이스야. 가운데가 뾰족하지. 아밀레이스라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밥은요, 이렇게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면 딱 맞죠? 딱 맞잖아. 딱 맞지. 뭐가 딱 맞냐고 하면 여기를 결합 부위라고 결합 부위.
결합 부위가 완벽하게 딱 맞아 들어갔을 때 효소하고 기질이 합쳐졌다라고 표현하고 이 복합체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딱 맞으면 드디어 저 기질이 빠지지직하고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야지만 저 기질을 이렇게 A라는 기질과 B를 이렇게 분해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화작용이죠. 수화는 이화작용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자기한테 딱 맞는 기질이 따로 있고요. 나도 나한테 딱 맞는 기질이 따로 있고, 나도 나한테 딱 맞는 기질이 따로 있어요. 전부 자기만의 기질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각자의 고유한 기질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통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소의 첫 번째 특성,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질 특이성. 나는 나한테 딱 맞는 기질에 대해서만 특이한 성질을 발휘해. 모든 기질한테 있어라는 건 아니야. 나는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 난 나한테 딱 맞는 기질한테만 거기에만 작용해 있듯이. 두 번째 특성은요. 봐봐. 얘가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하나랑 또 하나 이렇게 분해를 했다 칩시다. 날려보내면 또 다른 게 와서 여기에 또 결합해. 무슨 말이냐? 얘가 이렇게 분해되어 나갈 때 요 효소는 변함이 있다 없다? 효소는 변함이 없어. 효소는 가만히 있고 효소가 두둥 분해해서 보내면 또 자기 결합 부위에 또 다른 게 와서 퉁 결합하면 또 두둥 분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아. 참여하지 않고 도와만 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뭐 한다? 계속해서 기질을 분해하죠. 이거를 재사용된다. 자기가 반응에 참여해버리면 자기도 모양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모양이 전혀 변함이 없이 계속 기질만 분해하고 분해하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러운 예지만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이 짜장면을 4그릇 시켜 먹어요. 근데 누구는 막 물이 많이 생기고 누구는 물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잖아. 아밀레이스를 묻히면 그 아밀레이스는 뭐 한다? 계속 재사용되죠. 그래서 내가 침을 조금만 거기다 흘려놔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기 있는 모든 짜장면을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시면 상상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같이 먹을 때 물이 많이 생긴 아이는 먹을 때 침을 좀 많이 묻히는 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쌤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Nothing. 요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됐죠? 자, 기질을 여기서 반응물이라고 하겠네요, 그냥. 요거를 반응물. 책에서는 이제 반응물을 분해한다고 돼 있고요. 근데 반응물 써놓고 이건 또 기질 특이성을 써놨어요, 그죠? 완전 이상하죠? 반응물 옆에다가 기질이라고 써있네요. 187쪽이 오른쪽에 몇 가지의 반응물 가로 열고 기질 써있죠? 반응물과 기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효소의 활용 좀 먼저 볼게요. 효소의 활용. 효소는 밑줄 자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걸 왜 밑줄 그라고 하냐면 우리가 효소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생명체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체온 범위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그 효소를 꺼내다가 이 생명체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학 분야, 산업 분야, 일상생활 분야, 환경 분야에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는 발효식품, 김치, 된장, 치즈, 포도주 만들 때 이거 다 효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도 효소 세제, 뭐 효소 화장품 이런 것들 효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기가 나오는 거야. 효소는 체온 범위 내에서만 작용한다 라고 나오면 아닌데 인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던데 그래서 체온 범위가 아니더라도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걔는 적당한 보기라고 골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학 분야에서도 이제 효소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고요. 산업 분야에서도 효소를 이용한 첨가제 탈색 등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환경 분야에서도 효소를 이용해서 폐수를 정화하거나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각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겠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실험 하나 볼게요. 과산화수소인데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이제 화학식으로 H2O2거든요. 과산화수소 H2O2인데 이것을 분해하면 물과 산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두 분자가 되고 이거 두 분자가 되면 돼요. 총 산소 4개죠. 4개. 수소 딱 맞죠?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을 분해하면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걸 이용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질식되어 죽어갈 때 혜성처럼 선생 같은 이제 과학자가 나타나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합니다.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숨이 쉬어져요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마침 그 밀폐된 공간에 과산화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분해할 때 필요한 물질 이거 이거 어느 학교에서 이번에 시험 범위를 이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물질의 이름 그거를 카탈레이스. 이 레이스 먼스 있죠. 카탈레이스, 아밀레이스 이런 레이스가 ASE, 에이스 이 뜻이 뭐냐면 뭔가 분해하다라는 정미사예요. 그래서 레이스, 에이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라이페이스 그죠? 이런 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카탈레이스라는 물질이 바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이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장소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사람으로 따지면 피 속에 피 속에. 그래서 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준비한 다음에 쌤의 팔을 살짝 그어서 손을 살짝 그어서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산소가 확 나옵니다. 피를 엄청 많이 떨어뜨려야 될까? 그렇진 않아요.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떨어뜨려 놓고 시간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계속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겠죠. 그다지 많은 피가 필요하진 않지만 다량의 산소를 빠르게 발생시키려면 아무래도 좀 피를 많이 넣어줘야겠죠. 자, 또 어디 들어있냐면 첫 번째가 피에 들어있고 두 번째가 간, 세 번째가 감자. 우리 책에서 나온 실험은 바로 간과 감자가 나와 있습니다. 간과 감자. 자, 생간 조각, 감자 조각구이죠. 생간 조각, 감자 조각 180쪽에 나와 있는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입니다. 시험관 ABC를 준비한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어요. A는 아무 짓도 안 하고요. B에다가는 감자를 넣고요. C에다가는 생간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A에서는 아무런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B와 C에서는 기포가 발생됩니다. 이유가 뭐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으니까. 그지? 걔가 뭘 분해했을 테니까? 과산화수소를 분해했을 테니까. 그럼 발생되는 기포의 정체는 무엇이다? 산소겠네요. 그죠? 산소가 발생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산소인지? 그 기체를 모아서 향을 집어넣으면 향이 확 탑니다. 산소는 뭔가를 타는 걸 도와주죠. 조연성이라고 해서 타는 걸 도와주는 걸 확인해서 이거 산소네.
확인하는 실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간과 감자 속에 이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 조각 안에는 어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뒤에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